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합니다. 요건이 안 된다는 건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등의 중대 변화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실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중대 위기라고 여겨 추경 요건이라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자구 해석에 그 해석은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 모든 추경은 단 한 번도 요건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그 돈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럼 요건 문제로 추경이 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조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배경입니다. 불경기에 더 거친 세수로 그 불경기에 대처하는 건 원래 국가 재정의 임무입니다. 야당이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본질이죠.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만으로 지속 성장은 가능한지, 그 한계와 약점은 뭔지 따지고 보완하게 만들어야죠. 한 달 된 새 정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지금 대량 실업으로 보는 게 맞냐, 그 자구 해석을 따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지금 야당 너무 못 싸웁니다. 잘 좀 싸웁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야당이 잘 못 싸워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니, 이게 이제 잘 싸워야 서로, 시사 방송도 할 말이 많고요. 저희도 먹고 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쟁점으로 자꾸 싸우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G20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외교부 장관 부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 일요일 임명이 유력합니다.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까지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못 싸우는 거예요. 지금 후보 한 명 임명했잖아요. 두 번째 임명까지 밀어붙인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 언론이 이럴 때 보도하는 스탠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임명 강행이라고 잡아서 보도하는 게 현재 프레임인데, 강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제 생각입니다. 강행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절차에 어긋났거나.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를 장관에 임명하는 건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떤 하자도 없어요. 대통령이 가진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 같이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붙이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었다. 이건 강행이죠. 그건 초법적인 상황인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이 사람 어떤가요? 하고 대중 눈높이에서 검증을 요청하고 청문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회는 이 사람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이 사람 문제 있다 하고 의견 제시를 하죠. 근데 장관의 경우에는 거기까지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 이상의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었고요. 네. 네, 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동안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경우는 그 인사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부정적 여론이 60% 이상, 70% 이상 되고 찬성이 10%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여태 딱 3명이 낙마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는데 여론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런 여론 때문에 대통령이 처리한 케이스 딱 3번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국민 여론을 그렇게까지 거스르면서 이제 임명을 하면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정 동력도 상실되니까 뭐 그래도 임명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딱 3명 낙마했는데 이번엔 여론도 60% 이상이 임명을 찬성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거꾸로 국회가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론도 그걸 지지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파국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명하는 게 어떻게 강행입니까? 강행이라고 그 프레임을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현 정부를 상대로 야당이 여론조사에서 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합법적, 절차적 문제없는 임명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강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습관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이라고 하는데 뭐가 강행이죠? 야당이 잘 못 싸운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는 전현직 인권대사 등 10명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 후보자는 유엔 사무총장들과 함께 유엔의 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을 지닌 유일무이한 한국의 대표적 외교 전문가다라면서 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성명에는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또 이석태 전 인권대사, 이정훈 현 북한인권대사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는 참 이상한 케이스라고 봐요. 이례적이고. 유엔 인권대사들이 이제는 다시 지서명한 거잖아요. 외교부 노조로 출발해서 외교부 장관들도 하고 그다음에 유엔 대사들도 하고 그냥 전례를 벗어난 전문가 영역에서는 우리 언론에서 잡아내지 못한 강경화 후보의 경쟁력을 받거나 실력을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례적이어서. 근데 이제 너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네. 점이 좀 있을 텐데요.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지지선언을 이례적으로 하는지는 임명되고 나면 꼭 제가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뉴스공장에 초대해서. 이상한 케이스라서.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저는 강경화 후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예. 왜 이럴까요, 이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러브콜 보내셔서 꼭 인터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랑 G20 등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 그러니까 사이에. 예.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저희하고 인터뷰 좀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특정 장관 후보가 이런 전방위적인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받는 게 처음이라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가 논란 중입니다. 왜곡된 성의식 담았다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성의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진 않았지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것이 사내의 생리다라는 식의 남성의 행위를 생물학적 본능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성의식과 여성관이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책에서 이런 걸 썼다는 거죠? 네,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화제가 된 문제가 된 부분들 읽어봤는데 이 남성적 혹은 뭐 가부장적 가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도 있는지 앞뒤가 맥락이 잘린 채 이 부분만 문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읽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죠. 예. 네, 독자의 판단 맡기겠다고 어제 아침에 설명했습니다. 네, 저도 해당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와간 청문회 이 청문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차관은 2015년 1월쯤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물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는 모른다고 해왔던. 예, 지금까지 계속 모른다고 해왔고요. 네. 노래까지 나왔죠. 모릅니다라고요. 예, 뉴스공장에서 틀은 바도 있습니다. 아, 법꾸라지였나요? 모릅니다였나요? 예. 네네. 하여튼 계속 모른다고 예. 했던. 근데 이제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를 만날 때 고수부지 같은 데서 비밀리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김종 차관의 그 최순실 씨와의 만남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만남의 내용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유라 씨 소식도 김종 차관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안부를 물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평상 김종 전 차관이 어제 한 증언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대화를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래요. 김종 전 차관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예. 근데 김종 전 차관이 이 사안을 거짓말해서 본인이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법정에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그 신빙성을 따질 때 그런 부분을 묻게 되는데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은 김종 전 차관의 착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착각이요. 예. 어쨌든 김종 전 차관의 증언에 비춰보자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본인이 워낙 주장해왔던 모른다는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반론을 펴은 거겠죠. 네.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김종 전 차관의 증언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저는 정황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법원이 재판을 중계방송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1,0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참여했고 재판 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중계하자란 판사가 6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7%가 찬성을 한 겁니다.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재판 과정 일부가 중계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 그럼 또 양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법정에 직접 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예, 뽑아야 되는데요. 그 뽑히는 확률이 아직까지는 좀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판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긴장도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피고석에 앉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긴장하겠네요. 웃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건 참기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참으셨다면서요. 참기 힘들어요. 근데 예. 그 자리도 좁고 계속 정자세로 앉아 있어서 졸지 않기 힘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재단 출연금 275억 원 등을 인출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올해 초 이사회에 해임당했는데 법원에다가 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가처분 신청 결과 이사장은 아니지만 이사로서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자 정 전 이사장이 이 내용을 들고 재단에 찾아가서 자신이 다시 이사장이 됐다 이렇게 소란을 피웠고요. 또 다음 날에는 그것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서 자금 인출 가능한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쯤은 맞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사회 결의가 이사장 새 신임 이사장을 뽑았는데 이사장 임기는 끝난 건 맞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 이야기가 틀린 것이고 자기는 계속 이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상임이사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상임이사 3명 중에 1명. 예,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임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법원의 결정문 취지하고는 다르게 내가 다시 이사장이 됐다고 주장을 했네요. 예. 네,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처분 결과가 그런 거고요. 본안 소송은 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데 그 내용을 들고 나타나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소란을 피웠다는 것보다는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K스포츠 재단에 남아있는 275억을 뽑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서로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다 뽑을 수가 있나? 은행은 당연히 거부했겠죠? 네, 법인계좌 자금 인출 요구 거부했습니다. 이건 수사의 영역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한 시도인데요.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재단 출연금이 자기 개인 돈도 아닌데 이걸 이상하네요. 이 사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참, 이 덕분에 노승일 씨가 급여를 못 받고 있었죠. 네, 계속 네. 지금 돈이 계좌를 묶여 못 뽑아가지고. 있어서요. 예. 예. 다음 여러 뉴스는요? 명이 다 못 받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도 못 K스포츠 재단 직원들요. 아무도 못 받고 있었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런던에서 큰 화재 났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런던 시내 24층짜리 아파트 건물 화재로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저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고가가 지나가는 동네예요. 그 고가 들어오면서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오랫동안 지역에서 제가 좀, 그걸 읽어본 기억이 있어서 여기가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빈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개발되면서 부촌도 붙게 되고 그 외에 뉴욕에 가면 할렘가하고 부촌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한 블록 사이에.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 왜 영화 노팅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 동네인 네. 그 동네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재를 났다는 뉴스 영상을 봤는데 불이 아주 삽시간에 번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는 이게 고층 건물인데 그랬다는 건 스프링클러나 방화벽 같은 이제 기본 방화 설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하고 연결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실제로 구청 소유의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미 보도가 됐군요. 저 그렇게 추정했는데 좋게 말하면 서민 아파트인 거죠. 근데 이런 대형 재난은 왜 이런 것에서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로 영국에서 독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사실 EU는 이민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EU 영내 국민들은 뭐 거의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이민이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EU를 탈퇴하니까 영국에서 EU가 주던 혜택을 누리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상대 국가가 독일이에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영국을 유일하게 폭격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역사로 치면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로 일본으로 이민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상한 이례적인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이제 런던 테러도 이어지고 이런 화재도 나고 총체적으로 영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장 최선진국 지위에서 몰락해 가고 있는 흉흉한 분위기죠. 네, 그런 징후로 일으켜져서 제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은 그 방화시설이 제대로 안 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불이 삽시간에 번진 그런 비극이네요. 자, 제목 정도 하나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닷새 만에 세월호 3층에서 뼈 한 점이 추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야 되겠어요. 종합해가지고 워낙 띄엄띄엄 발굴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습 상황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요. 예. 열악한 부분도 클 테고요. 네,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하청, 재하청을 거쳐서 작업 환경도 굉장히 나쁘고 그렇다고 합니다. 날씨가 또 더워지다 보니까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 둘. 오늘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출석을 안 하시고 지방에 가셨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에 계시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안 오시고. 아, 미안합니다. 지금 지방 청주에 그 특강이 있어서요. 특강? 네. 방송을 하고 특강을 잡으셔야죠. 아니, 근데 뭐 이 특강 신청에 세도해서 뭐 아침 저녁으로 지방 막 좀 다니고 있고요. 제 책을 이경재 변호사가 읽어서 감동을 받아서 법원에 점검물로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건 알고 싶지 않고요. 의원님. 6세 인쇄 중입니다. 서점가를 강타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가장 또 중심적인 인물이면서 사선 의원으로 집권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집권당 의원이니까 뭐 방송 뭐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의원님, 근데 어제 의정 활동 때문에 내려가신 게 아니고 책 팔러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있어요. 근데 지난주 어틀도사가 누군지 알죠? 어틀도사가 없으니까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제가 없으니까요. 어틀도사 가고 무줄도사 시대가 도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죽다 살아난 김성태 의원님도 모처럼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살아난. 뉴스공장 가족들도 쭉 아직 살아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치였어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뉴스공장 가족들도 쭉 안 넣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아마 이거 눈치채고 후다닥 기국한 거 맞죠? 예, 의원님, 전화기 때문에 제가 발언 기회를 평상시에 10분의 1로 제한하겠습니다. 합의합시다. 시작합시다. 수요일 날은 목요일 아침에 여길 나오셔야죠. 아무리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시급해도. 자, 잠깐 듣고 계시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 왜 새가 날아든다 시그널이 없어졌죠?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없앴나요, 이거? 김성태 의원님이 이거 항의해서 없어진 건가요? 이 김어준 공장장은 예. 우리 여기 PD님 말씀대로 이제는 제야의 음모론자가 아니라 여튼 정통 언론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든다 정도에서 끝내는 겁니다.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뭐 이 보수 정당 정치인들 물먹이고 그냥 기죽이고 또 정치력 상실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청취자들에게 뭐 일시적인 만족은 드릴지 모르지만은 그건 고약한 침해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살리는 것으로. 저희 PD도 지금 휴가를 가가지고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참고해서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참으세요. 자,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 낙마에 올인해 있잖아요. 예. 이거 낙마에 올인할 수는 있는데 낙마에 사실상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론을 자유한국당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또 공유하는 인사들 뭐 또 선대위에서 활약한 그런 뭐 일등 공신들을 내각에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 인사 방식이 소위 이제 뭐 코드 인사나 농공행상 보원 인사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판은 받지만은 뭐 역대 정권마다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강경화 후보는 또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니잖아요. 보훈 인사도. 강경화 후보.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한계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국가의 명예하고도 이게 직결되고 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비행위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도 뭐 별로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던 그 한만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세금 탈루 의혹과 대기업 변호 의혹 이 두 가지만으로 낙마를 했어요. 뭐 거기에 비하면은 김상조 후보는 뭐 의혹마도 드러난 의혹마도 7가지예요. 이 7가지 의혹 모두가 역대 어느 정권에서라도 낙마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분이 또 걸어온 길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또 경제 정의와 또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그런 역할과 노력들이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했다고 보는 건데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죠. 자, 안민석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 인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정공백의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보수 정당의 절박한 내부 사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사정이라고 보시나요? 왜냐면은 이 적폐청산위원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사가 마무리되면은 다음 국면은 이제 적폐청산이 본격화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MB 4대강 비리 파헤쳐지고 최순실 재산 몰수 이런 부정부패 척결에 피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든 대부분 친박과 MB 쪽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폐청산위원회 반드시 반대할 것이고요. 아마 최소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이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서 적폐청산을 무력화시키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칫하면 MB가 구속될 수도 있고 최순실 재산이 몽딱 환수당할 판인데 적폐청산위원회 동의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인사 정국을 최대로 길게 끌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부정부패 이런 과거 그냥 놔두고 앞으로 잘하자는 그런 주장인데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제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건 의원님 말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예. 까미의 말이지만요. 네. 예, 이 반성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용서하려고 국민들이 그 음동설 안에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무서운가 봅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유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다른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나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부분 공감도 하고 또 반박도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그런 방식은 논리 비약이죠. 아무리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안민석 의원마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도덕성을 내세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잣대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숙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공직 배제 5대 원칙이 아무리 선거 과정에 한낱 선거 구호로 거쳤다고 볼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흠결 넘는 사람은 없다. 또 전 정부보다는 낫다. 비교할 걸 가지고 해야지 비교할 게 없어서 전 정부 인사보다 낫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변명을 이거하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임명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회는 국민 뜻을 모으고 또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뜻을 못 그렇게 받지 해서 않습니까? 여론이 안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부적격 공직자를 갖다 걸려내는 것도 이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책무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좀 더 언급하면은 이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의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또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이런 정치 행태는 민중주의 그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행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차 잘못하면은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거는 참고 사항이고 뭐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방식이라면은 역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김성태 의원님. 예. 아직도 국민들이 우스우시죠?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인사 이거 빨리 국면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 찾아서 빨리 그 하루속히 적폐청산 이거 해서 부정부패 척결하는 이 과거 청산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 가자는 거거든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은 국민들이 또다시 화병 도져가지고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국민들을 우습게 아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장관들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을 하는 이유는 국회 의견을 단순히 참가하는 게 아니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라. 이게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가령 김상조 위원장 지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재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 저 보수 정당들은 국정공백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해서 생긴 이 국정공백의 오히려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죠.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적폐청산위원회 이 국면을 두려워해서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민들 90% 잘한다고 지지를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 저 반복을 잡구나. 지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과거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이 일을 빨리 지금 서둘러야 되는 거죠.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김 대통령이 나서셔서. 예,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도 존중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나 또 그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계획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박수받아서 박수받고 또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위장 전입을 비롯한 그런 의혹이라든지 특히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국민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님. 예. 국민 여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이 청문회 과정, 이 절차를 또 우습게 받아 넘기는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받아들였죠, 다. 절차를 받아들이고 나서 국민 여론이 괜찮다고 여론조사상으로는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님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과 지지가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직접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주도하면서 특히 막 이런 국회 헌법에서 보장된 이런 청문회 그러니까 공직자들 이런 검증제도 이 자체를 갖다 우습게 여겨버리면은 큰 할을 부르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왜 처음부터 이게 보통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론은 국민들로부터 벌어진 거예요.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위장전입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 여야 의원들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뭐 수다 아닌 수다 뜨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위장전입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머무든 게 나무른다고. 자, 안민석 의원님. 자, 요 부분은 정확하게 합시다. 이 방송 이후에 뭐 어떤 행식으로 뭐 신상을 털기 좋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두 자식 키우면서 딸의 우리 지역에서 내가 한 번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한 명만 제외하고 그 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9명의 의원들이 그럼 다 자식들 키우면서 위장 전입하고 그걸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는 틀렸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위장 전입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그건 의원들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왜 했느냐가 문제죠. 왜 했는지를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이것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어쨌거나 물론 이제 하자가 있는 후보는 당연히 검증되고 걸러져야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저 북만산청에 한번 가보세요. 북만산청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이유 있는 죽음이죠. 예? 근데 이 지금 역대 그러면 30명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이 이 낙마한 것은 다 이런저런 이유예요. 30명이 낙마하지 않고 3명이 낙마했습니다. 아닙니다. 역대 보면요. 예. 역대 이 낙마한 그러니까 MB 정권부터 해가지고 쭉 역대 정권들이 2000년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이 30명이에요. 3명입니다.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 나온 30명이 부동산 투기 14건, 위장전입 8건, 세금 탈루 8건, 논문 표절 5건, 경력 논란 3건 이렇게 해서 30건이에요. 그런데 공장장은 어디서 보시고 3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공백의 이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의원님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백을 빨리 좀 메우려고 그렇게 협력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정치 도입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르는 국정 공백 자꾸 이것을 시간을 끌고 연장하려고 과거에 이야기하시고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이 그쪽 의원님들 잘 좀 설득하세요. 네, 저도 안 의원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또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국회 대국민 호소를 했어요. 막 그런 대통령 시정연설 때 뭐 이렇게 피켓 시위 같은 행위 이런 부분은 사실상 피켓 시위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구태한 전유물을 또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런 대통령이 측면에서. 국회까지 오셔서 설득 직접 하시고 또 그저께 상임위원장들 청와대 초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설득하셨으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발목 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거 인사 매듭 짓고 부정부패 이 척결하는데 적폐청산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비리 수사하는 거 이거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 앞으로 거 없어요? 적폐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할 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법무부 장관이 예?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젊은 여자는 뭐 중간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아니 그 책 중에서 몇 줄 가지고 내용을 담은 이런 책 제목이 장관을 갖다 무슨 또 아무리 지금 현재 아니 김정태 적폐청산이 의원님 그 책 지금 말씀하신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읽거나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상당한 부분.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예? 그 남자란 무엇인가? 남자는 무엇으로 그 책 세상을 전체를 사는 거 읽어보면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그 한 줄 한 줄만 떼가지고 앞뒤 문맥은 생략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안경환 그분을 사실은 몇 년 전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나오시라고 출마 권유 드리느라고 제가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참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춘 아주 꿋꿋한 선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사심이 없는 분 참 이러한 그 대한민국에 이런 학자가 있었구나.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요. 그런 분 정도면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만드는 그런 분으로 저는 최적격자로 보거든요. 이런 분 말고 다른 분을 한번 추천 한번 해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말씀 대체로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카페인 그 문팬에서도 예? 이분들 전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비정규 문제 해결과 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처 장관들입니까? 역대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될 그런 장관을 후보자를 여러분들이 좀 시간은 촉박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런 분들을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이 꼭 성공해야 되는 정권이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겠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국정공백을 빨리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국정공백을 지금 연장 한번 시켜보겠다는 것입니까? 국정공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빨리 인사 공백을 빨리 메워줘서 그쪽에서 저질러 놓은 국정공백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앞장서서라도 이거 빨리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다음 주에는 큰 틀에서 보세요. 큰 틀에서. 다음 주에는 꼭 스튜디오 나와주시고요. 아무리 책 자꾸 팔려 나가시면은 코너 없어집니다. 책을 팔아야지 그 돈 가지고 독일을 지금 다시 가거든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아는 다른 요일날 파시고요. 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이 30명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낙마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예. 3명밖에 없고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 철회하거나 뭐 네. 다른 이유가 생겨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여론이 나빠서 낙마하거나 그렇게 끝까지 임명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30명. 그래서 뭐 김성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후자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전자. 지금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에 낙마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인사뿐만 아니라요. 예. 일자리 늘리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자는 이것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예. 야당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위기를 지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국민 생존 예산이거든요. 아마 국민들에게 강한 저항이 부딪힐 것이고요.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이 이 지난 겨울에는 엄동설 안에 촛불 들었지만은 이제 장마철에 우산 들고 또 땡볕에 한여름에 다시 촛불을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권력을 가진 정권입니다. 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에요. 무한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국민 여론만 가져가면 된다는 식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국회는 국민들은 국민들은 안정에도 없습니까? 민정수석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똑똑한 삽니까? 민정수석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분이에요. 또 그때 민주당 야당 시절도 음주운전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살인 행위라고까지 했어요. 음주운전이요? 네, 음주운전. 그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이젠 대놓고 후보자로 계속 지명하고 있고 그 후보자를 갖다가 국회에서 제대로 청문 검증하면은 이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버리면은 이거는 올바른 그런 주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을 표절하고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산업체에 자문을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버젓이 범법행위 저질러 공직자라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자마저도 저버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옹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렇지만은 동의합니다. 그 말씀 맞는 말이고요. 음주운전 논문 표절 다 문제 있고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분들 그렇게 함부로 그 후보로 지명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현재 더 큰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국정 공맥을 빨리 메우고 나라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난 한 7, 8개월 가까이 동안에 이 나라가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 혼란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큰 대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네,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자들이 웬만한 사유라든지 또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저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인수위도 없이 이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적 상식적으로 또 문재인 정권의 이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한 앞으로 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가져가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그런 강요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필요는 없어요. 대러 야당이 올바르게 지적하면 그걸 수용하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추천하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좀 빨리 인사검증을 마쳐서 국정 운영의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협조해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보의 이미지는 단 하나도 찬성하지 않는다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 인사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법 서명에도 김성태 의원님 빼고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단 한 분도 찬성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그거는 그러시는 겁니까? 안 의원님 그 말씀은 또 나중에 하고 하면서 김성태 의원입니다.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습니다. 어제 의미 있는 만남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시도지사들과 대통령이 만난 건데요.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네. 그동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군요. 네. 이 프로그램이 거기서 안 나오죠, 강원. 그보다 이제 그 시간에 이게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시골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서 출근하는 게 많아서 듣질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시면 지금 치료에 떨어지십니다. 안 됩니다. 네. 청취율 1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지사님. 네. 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종일 보도가 됐는데 우선 네. 이 시도지사 간담회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제 쭉 여쭤볼 텐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아주 그동안에 시도지사들이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도 자주 모이고 그랬었죠. 근데 아주 분위기가, 시도지사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면 일종의 군기를 잡습니다. 의전서부터 경호서부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일 안에까지 들어가면 이제 명찰을 달아주죠. 예.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가슴에 최문순 이래가지고 큰 명찰을 달고 이름표. 쭉 줄 서 있으면 예. 줄을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 사전에 들어와서 이제 경호실에서 대통령 입장하시면 일어서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죠. 시도지사인데도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의전, 경호, 입장서부터 이제 명찰이 없어졌고, 이렇게 전체적인 참모들의 분위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청와대 경내에서 덜렁덜렁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덜렁덜렁. 이렇게 네. 전체 분위기가 대학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확 바뀌었다는 걸 전 정권에서도 이제 도지사셨으니까 바로 네네. 느끼셨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좀 자유로운 토론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진 못했지만, 예. 시도지사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기 발언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짝 군기가 들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없어져서 군기 발언을 했군요. 그래서. 그렇죠. 의제나 발언 내용이나 발언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규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주제는 통일하자 그랬었는데, 통일이 잘 안 된 채로 발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화기애애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렇다고 할 말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할 말은 다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권한을 넘겨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떤 권한을 넘겨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앵커께서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권한을 넘겨달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권한이 한 8대2 정도로 돼 있습니다. 8이 어느 쪽입니까? 8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돈도 8대2고, 조직, 거의 법률, 재정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8대2 정도로 돼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커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쉽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가면 전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진국형에는 맞지 않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그 다음에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국가주의적 체제에서 짜놨기 때문에 이걸 좀 해체하고 선진국형으로 각 지역에서 그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돈과 권력을 돌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80%는 중앙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네. 그 두 번째 국무회의 정도의 성격을 갖도록 이 네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었는데요. 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장관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진행되는 총리 장관.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장관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중앙집권적 정치 논리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자꾸만 이제 정치와 행정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들 또는 거기에 시장 군수들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중앙집권적 질서 속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한테 한번 거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이른바 제2국무회의 또는 자치분권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재차 약속을 하셨고,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법률에 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뭐 대환영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부에서 돈이 풀리면 돈이 풀리더라도 네네. 소가 지나간 국처럼 이 표현은 아마도 고기가 아니라 그냥 살짝 소를 담궜다가 이것을 네. 마치 고깃국이라 내놓는 것처럼 그냥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세대는 군대 가서 밥을 잘 못 얻어 먹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깃국이 나오면 굉장히 저희들이 기다리거든요. 네. 근데 고깃국이 막상 나오면 고기가 한 점도 없습니다. 고기가 고기 냄새만 나는 정도. 예. 네, 고기 냄새만 나고 기름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그걸 갖다 그래서 야 이게 소가 강물을 타고 지나갔구나 그래서 황우 도강탕. 황소가 강물을 지나간 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번에 추경을 해서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뭐 SSM에 가서 쓴다. 그럼 돈을 쓰면 그 돈이 즉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SSM이 예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로 본사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본사로 가버리면 이제 한 번 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역에서 서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 돈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계속 유통이 돼야만 그 돈이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 가서 자꾸 쌓이는 거죠. 이제 정치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뭐 유통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중앙집권적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한 군데 가서 쌓여서 돌지 않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꾸 국민들이 안에서 이렇게 돌도록 분산시키는 국가 체제를 이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SM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큰 마트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서로 강원도에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쓰면 그 돈이 지역에서 도는 게 아니라 서울로 다 가버린다.
그렇습니다. 본사로. 또 음. 서울에서도 어디 뭐 개봉동에서 썼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봉동에서 도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본사로 가버리기 때문에 서울도 마치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 본사.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방 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돈이 들어와도 지방을 위해서 쓰여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 지역에서 쓴 돈이라든지 제가 저금한 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서 일정 부분이 유통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네네. 지역에서 일정 정도 써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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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얘기죠. 예.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도지사들은 사실 여야 다 있는데 네. 야당은 반대하는데 그 야당의 시도지사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지사들은 예. 국회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저희는 추경을 좀 빨리 많이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야당일 때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야당일 때도 저희 야당이 이제 뭐 추경에 반대할 수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추경을 하면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반대하지 말고 빨리 돈을 풀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여야가 지금 반반인데요. 그 대부분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의도에서는 반대하는데 야당이 네네. 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각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추경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늘 이제 이게 일자리라는 게 뭐 급하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좀 빨리 오면 좋은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도지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네네.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불러주시면 예.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그 사이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거 있으시죠? 네네. 네, 스마트폰에는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네네. T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 방송을 라디오에서 안 나와도 휴대폰으로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시나. 좋은 방송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한번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꼭 마련해서 길게 왜 지방자치가 중요한지 직접. 네네. 왜냐하면 지방자치도 오래 하셨지만 직접 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협회.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뭐 별 의미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자, 제가 없는 동안이었습니다. 양지열 악마 변호사와 함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전화 연결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양지열 변호사가 AS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AS를 하는 날입니다. 자, 기자 출신이신데 소설을 쓰셨어요. 이분은 단순히 기자 출신이 아니라 편집장, 네, 기자로 장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시사저널의 편집장이셨고, 네. 지금 시사저널이 아니라 그 이전 시사저널이죠. 그리고 오마이뉴스 편집장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올레 이사장을 하신 서명숙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초 언니라는 소설. 네. 여기 책을 보니까 손석희, 유시민, 조정래가 추천했다. 네. 정말 어려운 세 분이. 이분들하고 친하십니까? 이렇게, 세 분하고 다 좀 연이 있어요. 네. 그렇게 추천했고, 그리고 제가 책을 사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아까 최문순 지사 보고는 방송 안 된다고 그렇게 혼내더니 저도 혼내야 되겠네요. 책 좀 읽으세요. 제 저는,
청취율 1위고요. 아직 네. 이 책은 1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 눈길을 끄는 게 책 소개 중에 이제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순전히 최순실 때문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최순실 씨가 그 특검에 나가면서 수위를 입은 상태에서 갑자기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그렇죠. 아, 민주주의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 내기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 여성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국정농단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놓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이것은 외치는 걸 민주주의 특검이 보면서 아니다. 예. 네, 저는 바로 오버랩이 된 게 제 대학 4년 선배였던 천영철 씨가 그래서도 어디 저희랑 뭐 같이 이제 그때 긴급조치로 79년도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서울지검 서울지법 지방법원 그 마당에서 민주주의 만세, 독재 타도 외치다가 입을 틀어 막혔거든요. 교도관한테. 그 장면이 바로 오버랩 바로 오버랩 되면서 4년 전에 다 쓰고 묻어뒀던 그 원고를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다 썼는데 왜 묻어줬어요? 그건 또 사연이 있는데요. 조정래 선생님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순간 이거 영천이에 대해서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다 써놓고 출판 바로 일부 직전에 조정래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절대 내면 안 된다. 왜요? 완전히 제주올레는 후원으로 지금 유지되는 조직인 거예요. 조정래 선생님이 다 아시는데 원래 저희들이 그게, 입장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후원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줘서 저희들 사무국을 운영하고 길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걸 뻔히 아시는 선생님이 서명숙 이사장 지금 미쳤냐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후원이 다 끊긴다고 그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몇 달 뒤에 직후인데 예, 그해 가을에 내려 했거든요. 이런 책, 그러니까 이제 유신 독재에 관한 책을 이렇게 내버리면 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제주 올레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주 올레길도 망한다. 네. 모든 후원이 끊길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얘기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좀 약간 높아심 오버하시는 거, 아니신가. 오버하시는 또 거 옛날 시대를 생각하시나 보다 이러고 설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갖고 탄압을 할 수 있겠어 했는데 다음날 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분이 이제 보신 거죠. 있으신 거죠.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막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책을 안 내길 다행이었다. 네. 그랬으면 진짜 길이 없어졌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선배가 저희 4년 선배 고대 그 신방과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네요. 완전히 100% 실화예요. 이름도요? 이름도 그럼 소설이 아니잖아요. 넌픽션 소설인 거죠. 넌픽션? 근데 소설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넌픽션 에세이로 냈는데 네. 내용이 워낙 소설적이어서 예. 그러니까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상상보다 더 극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요번 게이트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극적인데 네. 저희 사건도 굉장히 저는 기억을 못 살린 거 있을지언정 기억 그대로를 썼어요. 새로 만들어낸 출판사에서 소설이 보다가 하나 없는데, 네. 이거는 너무 소설적이라 그냥 소설로 가도 되겠다. 출판사에서는 에세이로 등록을 했는데 기자들이 쓰는 기자들 평론가들이 소설로 착각해서 소설로 너무 드라마틱해서 네. 근데 완전 실화예요. 네. 이게 소설이 아니군요. 네네. 영천이라는 천영철이라는 하나의 실존 인물. 지금도 실존 인물이죠. 다만 저랑 같이 그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언니와의 그 대학 시절에 2년, 그다음 우리 여자 감방 얘기, 여자 감옥, 교도소 얘기, 이거를 최순실을 보면서 그래, 교도소가 진짜 어떤 건지 보여주마 하는 심정으로 교도소 장면을 더 보강하고, 저희들이 지냈던 성동구치소 생활, 그다음 31일 동안의 불법 감금, 지금도 어디에 끌려갔었는지 모르는 한 달하고도 하루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고문,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와서 쓴 이유는 사실 그 언니가 너무 불행하게 되지 않았으면 저는 다 지나간 세월로 그냥 묻어두고 떠내려 보냈을 거예요. 기억의 강물 위로. 근데 그 선배가 9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02년 대선이 있는 해였죠. 엄청 큰 교통사고를 내서 두 눈이 실명이 됐고, 그다음 기억의 상당 부분 잃어버렸어요. 아하. 지금 한 서너 살 정도의 기억력.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갔다 온 건 기억하는데, 저희가 감옥 간 건 또 기억을 못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억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언니를 돕기 위해서, 또 그 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언니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 이런 청춘도 있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랑 겨우 한 살 나이 차이. 그 시대를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네,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그 언니는 그렇게, 그래서 그때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냈으면은 네네. 큰일 난다고 하는 조선호 선생의 네, 조언. 말림이 네. 없었다면은 네네. 지금 제자올레길도 다 망했고, 망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을 테고,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텐데, 이제 잊고 있다가 최순실 씨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외치는 걸 보자. 네. 민주주의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농단했잖아요, 국정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 영촌리, 1000명의 영촌리, 10,000명의 영촌리, 그런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투어까지 돼가면서 조금씩 진전시켜낸 민주주의의 그 수혜는 혼자 다 지금 입고 있잖아요. 네. 온갖 절차적인 걸 요구하고, 정말 분하셨군요, 한마디로. 네. 정말. 그래서 다시 말을 4년 전에 이을 수가 멈췄던 없네요. 작업을 마무리해야 요번에, 되겠다고 예. 하고 에세이를 냈는데 기자들이 읽다가 이건 소설이구만 하고 소설로 분류를 해버렸군요. 한두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아, 알려지고 있는데. 소설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넌픽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소설이라는 장르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가미됐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혀 단 1%도 사실을 누락시킨 건 있어도 사실이 아닌 걸 쓴 건 없어요. 오히려 다 못 담아왔으면 못 담았지. 제 기억이요. 예. 자, 그런 책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사서 읽어보세요. 사서 읽어보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AS고요. 네. 예. 기왕 모신 김에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이제 궁금증인데요, 제가. 네.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겁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후보자. 네. 후보자, 제가 이제 계속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송부 네, 그렇겠죠. 요청한다고. 그럼 뭐 대략 4, 5일 이내에 네네. 임명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논란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가 지금 이제 긍정적 여론으로 바뀌어갔는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 후보가 장관 후보로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무부 내에서도, 외교부 내에서도, 외교부 장관들, 혹은 그 유엔 대사들. 네, 그리고 역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역대 외무부 장관이 전부 다 외교부 했죠. 장관이 예. 전부 지지선언을 했고 심지어 외교부 노동조합도 지지선언을 네, 했고. 저희도 그거 다 네. 다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후보는 유독 이런 이례적인 전례가 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여성계에서도 또 언론과 국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냈고. 네, 저도 거기 이름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름을 올렸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왜 이 여성 후보, 장관 후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제주 올레길을 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내려간 지가 10년인데 그 10년 동안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은 딱 2번밖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여성 후보지만 우리 여성계는 반대한다라는 네. 그거를 대선 일주일 전에 한번 낸 때 제가 동참했었고 요번에 강경화 그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한 번은 반대한다는 한 번은 지지한다는 그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지지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여성 후보인 걸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번에는 자격이 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정치적 빅딜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자격이 있는 후보가 모든 여성계에서는 이때까지 여성 후보들이 낙마할
낙마할 위험에 처한 적이 많았잖아요. 실제 낙마한 적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다가 왜 하필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너무나 충분히 자격이 있는 데다가 지금 잘못하면은 한 명이라도 낙마를 시키려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런 어떤 정치적 구도 안에서 자칫하면 희생양이 될 거라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 심증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격 네. 사유가 뭐 보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하겠는데 네. 그걸 훨씬 넘어서는 자질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게 이런 정쟁 가운데서 혹시 이 후보가 아깝게 낙마할까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까? 그렇죠. 저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이 강경화 후보를 얼굴마담 뭐 자격이 없는데 이 정부의 뭐 여성 그 우대 정책에 얼굴마담으로 했다는 얘기에 굉장히 붕괴하는데 얼굴마담 얘기는 정말이지 자한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니 정말로 자격이 없는 여객선 선장보다도 배 자체를 몰면 안 되는 박근혜 씨를 18년이나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폐되다시피 살던 그분을 단지 TK 어떤 정서 그다음에 박정희 향수를 생각하는 향수를 가진 노년층을 의식해서 정치권을 불러내서 얼굴마담으로 선거 때마다 오로지 악수와 인사로 표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그다음에 인데 어떻게 한나라당인데. 이 인사를 네. 얼굴마담이라고 공격할 네. 수 있느냐. 얼굴마담 정치를 내내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이 얼굴마담도 아니고 능력으로 유엔에 가서 유엔의 사무총장이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그리고 역대 유엔에서 다들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외교의 가장 무대인 유엔에서 이미 능력이 검증되고 시험되고 단련된 그런 사람을 얼굴마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계 수학무치한 일이죠. 특히 어필하는 대목이 어디였죠? 여성계라고 하는 여성이어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계가 특정 여성 장관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낸 적은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뭐가 어필하는 것일까 계속 궁금한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외교부가 또 지지 선언하는 것은 외교부 노조한테 들어봤거든요. 외교부가 순혈주의에 갇혀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와서 개혁을 해주길 바라고 뭐 이런 기대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전례가 없는 분야에서 자꾸 지지선이 나오니까 저는 이해하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여성계에 어필한 대목이 어딘가요? 이 후보가? 사실은 이분이 여성계랑 어떠한 국내에 많은 그 연고가 없어요. 주로 해외에서 많이 그러니까요. 활동을 했고 외교 분야에서 또 국회에서 활동할 때도 여성이라는 시선과 여성이라는 조직,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를 크게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섰죠? 저희들이 나선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 자질을 봤다. 네, 그 자질 때문이죠. 근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된다 희생돼서는 오히려 거꾸로. 예,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되고 아니 전 그 말도 정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여객선 선장이면 몰라도 군 항공모함을 맡길 수는 없다.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성역할적인 편견이 밑에 깔려 있는 얘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강경화 후보에 대한 공격이 네. 단순히 자질이나 혹은 뭐 자격에 대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깔려 있는 인식이 네. 공격의 인식이 여성이어서 오히려 더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네, 하셨군요. 여성의 경우에 외교나 국방이나 이건 아니잖아. 이런 시선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 프레임, 그런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 여성한테 왜 군 항공모함 함장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요. 국방 통수권자도 시켰잖아요. 박근혜 그렇네요. 엄청 배를 몰아도 안 되는 사람을 통수권자도까지 시켜놓고서는. 네. 아, 그렇게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 항공모함 안 된다. 군을 남자가 가야 된다 그 자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까지 시켜놓고 무슨 얘기냐 그쪽에서는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국방장관 뭐 유럽에서는 국방장관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이제는. 많이 예. 하잖아요. 항공모함 모는 정도가 아니라 항공모함을 모는 함장 위에 국방장관이 여성이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공세 속에서 이것은 여성이라서 더욱 공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이제 전통적 여성계하고는 연고가 없지만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럼요. 그 안에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못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걸 발견하신 거군요. 그럼요. 우리 여성들은 그 지점을 읽죠. 이건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계하고 연고가 없는 의미로 해외에 계속 있었지만 이건 부당하다라고 네. 그렇게 느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계가 나온 저는 것이다. 이 강경화 그 후보가 기본적으로 여성 플러스 국내에 계속 머물질 않았기 때문에 방어해줄 그 인맥이 연고도 없어서. 없고 인맥도 예. 없고 학벌도 없고 네. 뭐 근데 그런 라인도 사람이야말로 없고. 개혁과 이 외무부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외교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남자들은 놓쳤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민하게 다가온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외교부하고 여성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외교부에서 어떤 국가, 강대 국가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교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시선은 여성적인 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행 가는 사람들이나 네. 혹은 해외 교포들이 그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서비스에 불만이 참 많거든요. 네. 그 거의 VIP 외교만 하잖아요. 저기 접대만 하잖아요. 한국에서 높은 분들 오는 거에만 시선을 곤두세우고 있고 정작 자국민 보호하는 데는 되게 불만이 많죠. 예. 예. 좀 여권 소홀해서. 재발행 정도의 서비스를 제외하면 사실은 자국민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여행 많이 다녀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느끼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네네. 기대 같은 거. 자, 오늘은 원래 소설책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게다가 AS가 소설 아닌 소설이 네. 아니고 에세이. 네. 소설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실화. 네. 완벽한 실화. 네네. 그리고 지금 서명숙 선생님의 자전적 내용도 들어있기는 당연히 등장인물로. 네, 저도 같이 감옥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언니를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제 얘기가 시줄 날줄로 같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스토리가 기자들이 읽고 소설책인 줄 안 에세이집입니다. 사실상. 영초 언니. 얼마나 드라마틱한지는 저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사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제주도에서 여기 온다 그러니까 교통방송 출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김어준 씨 팬이 많은 거 정말 극성 팬들 많던데요.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주도에서조차도 그러면서 꼭 좀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주도에 어떤 분들인가요? 제주도에 호야라는 친구도 있고요. 또 혜연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이름 말하려면 지금 이거 방송 다 끝날 때까지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서울에 한번 올라오십시오. 자, 지금까지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S 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옆에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는데 불친절한 AS. 강원도 주민들이 대거 문자에 참여했습니다. 도지사님 중앙방송에 나오셨네요. 공장장님 우리 도지사님 자주 불러주세요. 이런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원도에서도 많은 분이 당연히 듣고 계시죠. 그리고 내부자들의 둘에 대한 불만이 오늘 많네요. 안민석 의원님,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준비 없이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문자와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불만 많습니다. 발언 내용에 이런 문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뉴스 공장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러면 주말에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 들어드리겠고요. 여하간 강원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방금 이야기한 책 제목이 뭐냐고 문자가 많이 오네요. 네, 영초 언니입니다. 영초 언니. 서명숙 올레 이사장님이 쓴 에세이인데 하도 드라마틱해서 소설인 줄 아는 영초 언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냥 쑥 들어오네. 아니 아까 쑥 들어오셨잖아요. AS하고 있는데 주골주골 하면서 아니 옆에서. 우리 앞에 서명숙 이사장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뭘 많이 흘리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또 오늘 출입증을 흘리셔서 제가 그걸 갖다 드리느라고. 네. 근데 그러면 제가요 네. 오늘 또 최문호 시장님 앞에 또 영초 언니 인터뷰하느라고 시간이 좀 짧아져서. 박사님이 네. 서명숙 이사장님 얘기를 더 들으라고. 네네. 제가 시간을 좀 더 시간을 주시겠다고 드렸어요. 하셔가지고. 또 왜냐하면 저는 아니면 제가 하도 별로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좀 얘기 좀 하고 오늘의 주제인 남자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인트로덕션만 하고 갈게요. 오늘 주제가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에요. 근데 왜 남자 화장실? 아 남자 그게 궁금해. 나중에 1분만 하고 남자 갈게요. 화장실에 대한 불만 저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 서명수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영초 언니, 네. 뭐냐면 영초 언니는 이건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잘 울 것 같아서 별로 잘 안 울 것 같죠. 근데 영초 언니는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아, 그렇게 그 정도로 드라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경화 장관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소회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영초 언니의 그러니까 영초 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연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을 때 여성의 위치 또 여성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그 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감이 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영초 언니가 이번에 강경화 언니한테 투입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투사가 되는 것도 영초 언니한테 투사되는 거하고 상당히 마찬가지다.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준희 형님께서도 좀 네. 많이 투사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네네. 중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게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강경화 사실 뭐 이제 개인적인 흥결을 따지거나 뭐 운운하는 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안 되면 과연 언제 될까? 이번에 안 되면 그러니까 저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과연 10년이 걸릴까? 아, 그거 이해가 20년이 걸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겁니다. 왜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올려 나와서 아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영초 있군요. 언니 보세요. 50년을 묻혀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40년을 묻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 이 사람 이 정도에 간 사람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성 장관 할 때도 저희로서는 이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깨지 않으면 앞으로 깨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외교부는 강경화 후보 정도로 자기 힘으로 저기까지 올라간 사람조차 네. 안 되면 언제 누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제가 앞에 서명수 이사님이 또르또르 얘기 안 하셔서 제가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아니, 왜냐하면 제가 너무 화장실 얘기 언제예요? 투사를 하겠는데 바깥에서 막 제가 막 이렇게 요 얘기해야 얘기도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두 번째. 재밌었어요. 네네. 충분히 서명수 재밌었지만 이사님과도. 강경화 장관님께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2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사실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고 강경화 후보도 그렇고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이번에 얘기하신 게 그 왜 본인의 부모를 부양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대목이 여성들이 어필한 부분이 맞나 그 대목 보죠? 엄청납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그것도 대해서 이해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니,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난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간단하게 정말. 말하면 그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그 부모님의 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네. 남편의 경제와 그 분리해서 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부모님 부양했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했다. 아니 이제 이런 이렇게 거예요. 얘기했단 그러니까 말이죠. 본인의 예. 이 그게 왜 여성들한테 어필하는 경험이 거죠?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제 엄마를 추억을 할 때 우리 엄마의 가장 한이 뭐냐면은 친정에 못 사는 친정에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여성들은 물론 요새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많지만 그런데 거기서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근데 경제를 분리해서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부양을 한다. 그걸 남편의 그걸 도움을 받지 남편까지 그걸 남편이 또 이해를 해줬다. 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편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경제를 분리하고 그리고 부양하면서 자기 힘으로 실제로 성공했다. 네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오는 이거에서 오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건 센 언니가 아니라 공개에 공감이 가는 언니다. 이 얘기고요. 거기서 그다음에 확 넘어가는군요. 네네. 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또 있어요? 번째. 말이죠.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거 예. 위안부 문제를 화장실 가지고 얘기 언제 합니까? 예.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외교적인 거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외교 문제로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라는 게요. 이 여성들한테는 엄청나게 큽니다. 맞습니다. 마음에. 그 부분은요. 저도 동의하는 게 네. 그 위안부 문제를 국가 간의 분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요. 그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는. 네. 근데 국가 간의 분쟁이 되는 순간 미국이 끼어들어서 중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 인권의 문제가 되면 네네. 미국 내에 이전 정권에서 그랬죠. 미국 내에 정치권에서도 네. 인권의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개입하거든요. 우리가 외교에 말하자면 카드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격상된 겁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짧게 네. 네 번째는 같은 여성인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네. 여자는 안 된다. 남자 장관 해야 이게 또 된다. 화가 이런 나는 바보가 이런 바보 같은 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 이거 네 가지입니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 연구 없던 여성계가 여성계가 이거 막 도와줘야 뭐야? 되겠다. 네네. 네. 그리고 저도 별로 그리고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잖아. 쿨하고 멋있어. 이쁘진 않은데 잘생기셨어. 그런 이유로 여성계가 네. 아무런 연구도 국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던 네. 그리고 외교 문제하고 특별히 여성계가 개입하지 않았던 이 이슈에 확 개입을 했겠는 그럼요.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30초밖에 저희가 일상의 주제로 돌아왔는데 거의 6달 만인데 6달 전에도 화장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 그때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은 정말 인간의 본질이 나타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남자 화장실을 먼저 문제는, 하고 문제는 제일 큰 문제 예. 안 가르쳐주고 수수께끼로 해놓고 끝나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김어준 남자는 뭐가 불편할까? 설계하는 나는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걸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는 뭐가 문제일까? 저는 청소부 바깥에서 남자 화장실을 보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청소부 아주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여러 각도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네. 청소를 대걸레를 하면은 막 한쪽 다리 들고 그래야 돼요. 그럼요. 이런 게 신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네. 여러 의견도 여기서, 많이 들어오니까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